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섭 소장님 모처럼 저희 인포맥스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승희 아나운서 우리 전병섭 소장님 방송 처음이죠? 네,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네. 전병섭 소장님의 그 명성이야 익히 들어서 아실 테고. 그럼요. 예. 아, 그래요. 지금 한번 소장님 그거부터 한번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뭐 첫 번째 아무래도 지금 저 상하이 지금 봉쇄가 지금 거의 한 달 넘는 거 아닙니까? 지역별로 다른데요. 지역별로 다른가요? 네, 그래서 전면적으로 한 거는 이제 3월 28일부터 전면적으로 한 4월 거는. 4일까지고, 그래서 제 지역별로 보면은 거의 한 달 정도 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전면적으로 간 것들은 이제 뭐 한 2주 정도, 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가 2020년 3월부터 해가지고 2021년까지 그렇게 쭉 오면서 다들 고생했는데 그때는 중국은 별 탈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최근 들어서 갑자기 왜 이러는 거죠? 그것은 아마 중국이 그 초기에 델타에서 방역 성공이 독이 됐다. 델타에서?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오미크론이 확산이 되는데, 네. 그래서 오미크론은 델타는 그 아시아가 먼저 감염되고 유럽하고 미국이 나중에 이제 감염됐는데, 지금 오미크론은 반대죠. 그래서 유럽하고 미국이 먼저 감염이 되고 아시아가 나중에 지금 들어오는, 거기에 이제 중국이 가장 늦게 이제 확산이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뭐 중국 그러지만 우리가 오늘 20만 뭐 이러는데 중국이 상하이 난리 났다고 하는데 인원수가 확진자가 2만 명대예요. 예. 우리 거의 10분의 1 정도. 예. 근데 중국이 인구가 우리의 28배 정도 많다고 보니까 이제 28로 나누면 이제 우리로 보면 뭐 몇백 명도 안 되는 수준인데, 근데 이제 중국이 왜 그렇게 2,600만만이나 되는 도시를 봉쇄를 하냐고 하면, 그게 이제 우리는 숫자 개념을 조금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감염률이 뭐 1%다. 그럼 뭐 무시할 만하지.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중국은 14억에다 1%를 곱하면 1,400만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그 확산 속도가 델타에 비해서 오미크론이 한 20배 정도 더 전파력이 세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1,400만 명이 이게 20배 잃어버리면 순식간에 이게 이제 2억 명이 넘어가게 되고, 한 단계를 더 넘어가면 14억이 바로 감염될 수 있는 그 리스크가 존재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뭐 한 2만 명 나오는데도 도시를 봉쇄하는 이제 그런, 뭐 서방 세계에서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지만 중국 내부 사정을 보면 이제 그런 우리하고 다른 숫자 개념을 하나 봐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중국이 그 내부적인 방역 체계에 있어서 그 백신의 문제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중국은 자체적으로 개발한 백신만 이제 처방하는 바람에 중국이 개발한 그 불활성 백신이 오미크론에서는 굉장히 약한 거죠. 그래서 그게 홍콩에서 나타난 겁니다. 홍콩도 중국산 백신을 썼는데 홍콩이 한 달 전에 코로나가 폭발을 했었어요. 오미크론이. 네. 그래서 4주 만에 이제 중국 그 홍콩도 봉쇄를 통해서 이제 안정화를 시켰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이 백신이 오미크론에 치명적으로 약한 게 하나 있었고, 그리고 이제 중국으로 놓고 보면은 그 이제 지역별로 봤을 때 상하이 같은 경우는 국제 도시이기 때문에 이것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통제가 굉장히 좀 느슨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이 확산의 속도도 이제 상업도시이기 때문에 굉장히 교류도 많았고, 네. 그게 이제 최근에 나타났던 뭐 그 상정하기 어려운 속도로 퍼진 이제 세 가지 이유가 있었다. 그렇게 보여지고, 지금 이제 어떤 상황이냐 그러면 오늘 그 어제 데이터를 보면은 처음으로 중국이 3월 28일 이후로 확진자 숫자가 줄어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시그널이 이제 들어온 것 같이 보여지는데, 그래서 홍콩의 케이스를 보면 오미크론을 한 달 정도를 가지고서 안정화를 시켜요. 근데 중국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상하이의 발병을 보면 지금 한 4주 정도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딜레이 되면서 피크아웃을 시켰는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전체는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는 뭐 중국 전체가 난리 난 것처럼 그렇게 많이 이제 보도를 하고 하지만
상하이의 확진자 수가 중국 전체 확진자 수의 92% 정도 돼요. 그 정도입니까? 그래서 나머지 지역은 뭐 1명, 2명, 3명 이런 정도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약간 오해가 지금 있고, 그래서 일단 중국 같은 경우는 그 중국 전역이 아니라 상하이가 문제다 이렇게 봐야 되고, 상하이 같은 경우는 드디어 이제 일간 확진자 수가 마이너스로 들어서기 시작한 피크아웃을 시켰다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뭐 봉쇄를 잘하는데 지금 상하이 같은 경우는 그 7일까지 확진자가 한 명도 없으면 이제 그 자기 동네 아파트로 나올 수는 있고, 14일 정도가 이제 확진자가 전혀 없는 지역은 그 지역은 이제 이동할 수 있게끔 만들었고, 7일과 14일이 어떤 기준을 말씀하시는 그 거예요? 7일 동안 확진자가 한 명도 안 나왔을 때. 말 그대로? 그렇죠. 그렇군요. 근데 7일 중에 이제 확진자가 나온다고 하면은 그 지역 전체가 14일 동안 이제 격리를 해야 되는 그 시스템으로 들어왔는데, 지금 중국이 3월 28일부터 4월 4일까지 이제 동서로 나눠가지고 반반씩 그 조사를 했었어요. 근데 그걸 싹 무시하고 이제 위생 담당 부총리가 상해에 내려오고 나서 그 이틀 동안 전수조사를 다시 해라.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사이 4일 사이에 또 이제 오미크론이 확산을 된 거죠. 분리를 했는데 그 사이 무증자가 또 확산을 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한꺼번에 다 조사해서 이제 분리를 하고, 그래서 우리 같은 뭐 킨텍스, 코엑스 같은 그런 전시장을 중국 상해 전람이라고 무지하게 큽니다. 거기를 이제 병원으로 개조를 한 거죠. 그래서 확진자를 그 집에서 다 분리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격리 수용하면서 치료를 하고, 그래서 감염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7일 동안 더 지켜보는 그 시스템을 이번 주에 등장을 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4월 18일 정도가 되면 이것이 확실하게 피크아웃에서 밑으로 내려가는지 안 내려가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인데, 아마 어제의 상황을 놓고 보면 아마 피크아웃을 시킨 걸로 보여져요. 그런데 소장님, 지금 이 코로나 관련해서 이렇게 중국 얘기를 듣다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2020년 그때 무슨 뭐 어느 식당에 감염자 한 명만 지나가면은 거기 그 식당 들렸던 사람 다 보건소 가세요 하고 QR 체크하고 우리 그 난리를 친 2년을 보내고, 이제 지금 30만, 40만 이러는 와중에 주변에 어지간한 사람 다 걸렸습니다. 요새는 막 한번 차라리 오미크론 걸리고 나니까 다들 편하다 하는데 마음이 그런 상황인데, 소장님도 지금까지 뭐 코로나 앓으신 적 없죠? 예, 저도 뭐 없는 걸로 봐서는 아마 저는 2020년이나 소장님이나 저나 뭐 자연 면역이 생겼다고 그렇게 믿어질 정도인데, 주변에 보면은 개별적 차이는 있지만 다들 그렇게 했고, 지금 우리 보면은 상충객들로 버글버글거리고 야구장이 뭐 미어 터지고 이런 상황인데, 아마 중국도 기사 보면은 무증상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꼭 지금 저렇게까지 하는 딱 무슨 방역 외에 무슨 뭐 저희가 있을까요? 엄청난 이렇게 경제적 무슨 또 사회적 어떤 동요가 있을 것도 근데 한데. 이제 그것보다가는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음모론으로 많이 보게 되고 정치적으로 많이 봐서 이제 시진핑이 네네. 3년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예. 뭐 이게 이제 언론에 나오거나 한국에서 가장 많이 유행하는 이제 또 뭐 유튜브에서 또 상하이방 조진다 뭐 그 이런 얘기도 배경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이제 그 한국에서 그 중국을 조금 뭐 깊이 알지 않는 쪽에서 상상력을 동원한 스토리다. 그렇게 봐야 되고, 지금 한국에서는 뭐가 걸리면 전부 시진핑 3년임 때문이다. 경제가 나빠도 그렇고 코로나가 나빠도 그렇고 뭐 비행기가 떨어져도 그렇고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그 시진핑의 3년임은 이미 2018년하고 2021년에 이미 거의 확정이 됐다고 봐야 돼요. 그게 뭐냐면 지금 코로나가 이게 2만 명이 아니라 20만 명이 는다고 하면 시진핑이 이 집권을 못하냐. GDP가 지금 5.5가 아니라 4가 되면 지금 이거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성장률 말씀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경제가 나쁘거나 이거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 2018년에 이제 중국은 그 주석의 임기를 보면 헌법에 5년 임기에 한 번 연임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는데 이걸 삭제를 해 헌법을 바꾼다고요? 예. 그러면 상하이방이 되든 몬방이 되든 간에
그 반대 세력들이 그때 헌법 개정을 저지를 했어야 되는 거죠. 그때 이미 게임은 끝났다.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미 3년이 이제 지나갔거든요. 네. 그 3년 사이에 시진핑의 권력이나 힘은 훨씬 더 강해졌기 때문에 네. 3년 전에 2018년에도 이것이 반대를 못한 상황에서 2022년에 이걸 반대할 수 있냐. 예. 그건 현실적으로 굉장히 이제 그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가 하나 있고. 네. 작년에 보면 작년 11월 달에 중국이 제6중전이라는 걸 해요. 예. 그 6중전에서 뭘 하냐면 역사적 결의라는 거 우리는 전혀 생소한 뭐 건데 이런 거를 결의를 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제 5년마다 한 번씩 당대회를 하는데 그 사이에 7번의 회의를 해요. 네. 7번 중에 6번째 회의를 하는데 그래서 육중전에. 그렇습니다. 네. 근데 역사적 결의를 역사적으로 딱 2번을 했었어요. 한 번이 뭐냐면 1945년에 모택동이 권력을 확실하게 잡기 위해서 역사적 결의를 한 번 했고 80년 초에 등소평이 이제 문화대혁명을 정리한다고 하면서 이 역사적 결의를 통해서 이제 1인 체제를 확립을 했었어요. 네. 근데 똑같은 것을 이제 작년 11월 달에 이것을 이제 개최를 했고 예. 거기에서 아주 재미난 그 결론을 냈는데 중국의 역사는 지금까지는 보면 5명의 국가 지도자들을 다 거명을 해요. 그런데 이 작년에 그 역사적 결의를 하면서 중국의 역사는 사회주의를 건설한 예를 들면 이제 모택동의 시대 그리고 이 개혁 개방을 통해서 이제 중국을 부자 만든 등소평의 시대 등소평.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장점인 후진타오라는 두 사람이 있었지만 이걸 싹 제끼고 사회주의 신시대를 맞은 중국을 강하게 만드는 시대 이렇게 지도자를 3명으로 정의를 했어요. 5명 중에 이제 후진타오하고 제 장점인은 이제 탈락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이미 시진핑의 레벨은 모택동과 등소평과 같은 급이라는 것을 작년 11월 달에 이미 픽스를 한 거죠. 네.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게 그 시진핑의 3년 이미 어렵고 반대파가 있고 이렇다고 그러면 작년 11월 달에 그런 결의가 나올 수가 구조적으로 없어요. 예.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볼 때는 그런 음모론이나 정치론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네. 오히려 이제 중국으로 놓고 보면 이제 두 가지가 저는 보여지는데 그 금년도에 중국이 그 3월 달에 정부 업무 보고라고 우리가 이제 금년도 업무 계획을 발표를 하는데 네. 그 리커창 총리가 80분 동안 이제 연설을 해요. 근데 거기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키워드가 뭐냐면 76번이나 반복을 한 게 있는데 그게 안정입니다. 안정. 그렇죠. 스테빌리티. 네. 그래서 금년은 성장률을 높인다거나 뭐 이런 게 아니고 안정적으로 간다는 것이 중국 정부의 최대 목표이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정책의 팔릿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급변동이 있으면 안 된다. 요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거기다 모든 것을 다 맞추는 거죠. 그래서 왜 이제 코로나도 저 난리를 치냐면 뭐 50명, 30명 레벨에서 갑자기 2만 명이 올라온 것, 이건 안정이 제외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모든 것을 맞추는 게 있고 그 이전에 또 뭐가 하나 있냐면 중국이 작년에 14차 5개년 계획을 발표를 중국 5년마다 경제플랜을 만드는데 14차 5개년 계획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이 키워드가 뭐냐 그러면 그게 한 6만 8천 자 되는 뭐 박사 논문 한 2편 되는 크기의 두꺼운 보고서에 거기에 나온 단어가 과거 같으면 성장이니 내순이 뭐 수출이 이런 건데 안전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security. 예, 예, 국가 안전. 예. 그래서 이는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5년 동안에 미국은 중국을 어떤 형태로든지 자초시키려고 노력할 것이고 그것은 전쟁 상태다. 그래서 앞으로 5년 동안 중국은 전쟁 준비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안전 시큐리티가 가장 중요해요. 5년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안전이고 네. 1년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이다. 이게 중국 정부의 1년 5년 플랜이에요. 오케이. 예.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제가 볼 때는 중국이 이미 이제 샹하이의 락다운을 얘기를 하지만 그 이전에 우한 1100만이 넘는 인구, 그다음에 시안, 네. 천진, 네. 심천 이미 4개 도시가 인구가 1000만 명 넘어가는 도시들을 이미 봉쇄를 해봤어요. 예. 그래서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아마도 이제 비상시에
사람을 통제하고 물류를 통제하고 이것이 식량 안전 이런 것들을 다 통제하려고 하면 그냥 그거 연습하면은 그건 이제 뭐 여러 가지 반발도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중국은 유사시를 대비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물류 시스템, 그 로지스틱스를 완벽하게 테스트를 해본 거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럼 코로나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네. 더 여쭤볼게요. 사실은 이제 오미크론 전염성이 좀 높고 이런 이야기 앞서 잠시 했었는데 이 정도 감염이라면 사실 다른 국가들은 그 이후에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변환한 곳이 굉장히 많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의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을 향해서 계속 가고 있고 보니까 이제 중국에 주재하는 어떤 회사들도 뭐 비필수 인력은 뭐 철수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서도 불만도 있고 또 이제 뭐 목소리를 내기도 하는 것 같은데 소장님 말씀만 듣고 보면 아, 중국은 앞으로도 계속 그럼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제가 이해한 게 맞습니까? 꼭 제가 볼 때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첫 번째 중국은 코로나 치료약이 없다는 거예요. 치료약이 없다. 그래서 서방 세계는 이제 미국 걸 쓰든 영국 걸 쓰든 수입해서 쓸 수가 있는데 네. 중국은 백신이든 치료약이든 이것을 중국 국산을 써요. 그래서 이제 외부에 수입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병이 확산됐을 때 치료할 수 없다는 거가 생기는 거고 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오미크론의 경우는 이게 확산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확산이 3번만 넘어가게 되면 중국은 순식간에 전체를 다 확산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제로로 가져갔다고 하면은 그것은 뭐 누가 봐도 제로가 됐다고 그러면 그것은 위드 코로나로 자동적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는 이제 시진핑이 여러 가지 이제 뭐 이유 때문에 연내 내년까지 뭐 계속적으로 이 제로 코로나를 가겠다고 그러지만 저는 약간 다르게 보는 것이 그 업적을 위해서라고 그러면 제로 코로나로 가져가는 것은 업적이 아니죠. 제로 코로나를 끝을 내고 생활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이것이 네. 네. 이게 업적이 돼요. 네. 그래서 금년 11월 달에 중국이 그 정치 행사 시진핑의 3년임 행사가 있다고 그러면 제로 코로나의 업적을 그 코로나의 방역을 자랑하려고 하면 그때 위드 코로나로 전환을 해야 그게 진정한 업적이 되죠. 그래서 네.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지금 한국에서는 뭐 계속적으로 위드 코로나로 안 가고 제로 코로나로 간다고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히려 하반기에는 그 업적을 위해서도 풀 수 있는 가능성. 그래서 오히려 지금 상하이 같은 경우 2만 명밖에 되지 않는데도 저렇게 세게 나오는 이유는 제로를 만들어 놓고 푸는 것은 메이크 센스하죠. 예, 코로나 얘기가 조금 길어졌습니다만 아까 소장님 말씀은 좀 인상적입니다. 어떤 로지스틱스에 있어서 어떤 일종의 훈련 비슷한 거. 그런데 전 소장님 모처럼 모셨으니까 궁금했던 거 그냥 후다닥 대여섯 개 한 물어볼 테니까 간단하게 소장님 비유를 아마 이렇게 우리 또 청취자분들이나 또 전반적으로 각자 이제 생각이 다를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터지고 나서 또 우리가 자주 봤던 얘기가 그 다음은 또 중국이 또 대만을 어쩔까 이 얘기 하는데 이거 현실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중국의 대만 침공은 그것은 현실성이 없습니다. 현실성이 두 없다? 가지인데요. 네. 첫 번째는 대만은 닭인데요. 황금알을 낳는 닭이 아니고 네. 반도체를 낳는 닭이에요. 반도체. 그래서 이 반도체는 그 닭의 알을 반도체를 누가 가져가냐 미국이 가져가요. 전 세계 파운드리의 거의 60% 가까워 55% 60%를 대만이 생산하기 때문에 네. 대만의 유사시에 폭격을 받아서 TSMC 공장 3개가 파괴가 되는 순간에 미국의 4차 산업혁명은 물 건너갑니다. 최첨단 5나노 이상의 그 첨단 반도체는 한국의 삼성하고 대만밖에 못 만들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는 뭐 100만 원 넘어가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 반도체에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미국은 대만의 공격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실시간으로 이것은 브로킹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중국이 대만을 공격을 했을 때 무력을 했을 때 미군이 자동 개입합니다. 아하.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되냐면 1979년에 이제 대만과 미국이 이제 수교를 중단하고 중국과 수교를 하면서 네.
대신 거기에 방어 조치로 안전장치를 하나 만들어 놓은 것이 미국 국내법으로 대만관계법이라는 법을 만들어 놨어요. 예. 그래서 예. 대만관계법에 보면은 이 최근에도 그랬습니다. 대만으로 무기를 팔아요. 예. 미국이. 예. 근데 미국이 중국을 하나된 중국 원 차이나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대만이 미국 중국과 본토와 싸우는 무기를 받는 게 약간 이제 앞뒤가 안 맞죠. 네. 근데 그것은 대만 관계법에 보면 대만이 나라를 지을 수 있게끔 미국은 계속적으로 무기를 공급한다. 이것이 첫째 조항이고 두 번째는 대만이 무력으로 본토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때는 대만의 현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끔 미국이 관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무력으로 공격을 뭐 비행기를 타고서 방공 식별구역을 아무리 침범하는 건 좋지만 거기다 폭탄을 하나 떨어뜨린다. 이런 순간에 무슨 말씀인지 바로 알겠습니다. 자동 개입이 예.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중국이 미국과 붙었다 그러면은 전쟁에서는 100점 100패입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대만의 공격은 그것은 오히려 스토리다. 말씀 듣고 보니까 백악관 쪽에서 나오는 얘기가 쓸데없는 얘기로 괜히 주의만 흐트리는 것 같은데. 그리고 그다음 요번에 또 러시아 이번에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서방에서 러시아 제재한 것 중에 저는 그 스위프트에서 퇴출시킨 거 말입니다, 소장님. 네. 이게 입장 바꿔 생각해 보니까요. 입장 바꿔 생각해 보니까 뭐 천성적으로 내지는 뭐 역사적으로 미국 쪽에 철석 붙어서 지내는 나라가 아니고 좀 이렇게 줄타기를 해야 되는 나라 제3세계 이런 쪽에서는 이번에 러시아를 갖다 스위프트 제외시키는 거 보고 약간 으뜨할 것 같아요. 그러니 야 우리도 언제 저 미국한테 밑보이면 저꼴 나갈지 모르고 그러다 보면 우리 뭐 돈줄 꽉 막히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러시아하고 중국하고는 서로 루블 위안 뭐 이렇게도 하고 스위프트 비스무리한 또 무슨 결제 체제도 만들고 있다고 그런 얘기도 들립니다. 지금 요 움직임이 그러면 미국의 실질적으로 전반적인 국제금융의 영향력을 좀 줄일 수 있다고 보십니까? 없습니다.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어떻게 돼 있냐면 예. 중국이 만든 위안화 결제 통화망이 있긴 한데 네. 그것이 지금 스위프트방에 비교하면 한 8% 정도? 규모가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중국과 거래할 때는 위안화로 거래가 가능하지만 제3국과 거래할 때는 그때 십스망 같은 경우는 반드시 스위프트망을 통해서 달러로 결제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위프트망에서 분리되는 순간에 십스망은 별 의미가 없다. 그래서 그것이 큰 의미가 없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이 중국한테 정말로 실제로 칼로 찔러서 피를 이제 내가 보는 것보다도 다른 놈을 찔러서 피를 보여주면서 예. 그 너도 이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확실하게 보여준 거예요. 중국한테.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전쟁이 뭐냐 그러면 전에도 한번 제가 이 방송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미중의 전쟁은 무역 전쟁 아닙니다. 기술 전쟁 아닙니다. 금융 전쟁이죠. 금융전쟁. 그래서 미국은 무역으로 시비를 거는 것이고 기술로 목을 조르는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금융에서 돈을 털어서 거지를 만드는 것이 미국의 목적이죠. 네. 그래서 이번에 보여준 것은 기축통화국 미국이 이 달러 결제망을 사용해서 어떻게 이제 제3세계 국가를 꼼짝 못하게 하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준 케이스고. 그것이 중국으로서는 적시 남의 일이 아니고 내일이라는 거를 이걸 아주 이제 절실하게 본 거죠. 그래서 왜 이제 베이징 올림픽에 뭐 푸틴이 와서 악수하고 네. 또 그냥 우리 외부 세계가 봤을 때는 둘이서 정말 브로맨스처럼 그렇게 친해 보이는데 중국은 아직까지 미국 러시아를 지원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유는 뭐냐 그러면 첫 번째는 미국의 제재가 두렵고 두 번째는 이제 러시아가 경제적인 실익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러시아의 GDP 규모는 한국보다 작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한국도 지금 미국, 중국 입장에서 놓고 보면 뭐 반도체 빼놓고는 있으나 없으나 별 대세 영향을 주지 않는 나라라고 인정하는 판에 네. 한국보다 작은 나라하고 비즈니스 얻을 게 별로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중국이 러시아로 수출하는 게 한 2%, 뭐 3% 전체 토탈 수출에서. 근데 문제는 유럽은 15%나 돼요. 그래서 여기서 중국이 어설프게 러시아에 군사든 경제적 지원을 했다가
그 카운터파트인 유럽하고 붙었다고 그러면 유럽은 15%가 그냥 날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리스크를 중국은 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러시아에 대해서는 중국은 또 다른 나토를 하고 있다. 노 액션 토킹 온리만 하고 있는 거고 지금 뭐 최근에 이제 많은 언론에서 뭐 유럽이 중국을 제재한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중국을 제재할 수 없는 것이 중국이 러시아를 지금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원하지 않고 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죄송해요. 나토 정상회담에서 그 나토 안보에 미친 중국의 영향 정식 의제로 채택하기로 한 거 있잖아요. 이거는 그럼 어느 정도의 무게로 바라보고 계세요? 글쎄 그거는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원론에는 동의하지만 돈 버는 강론에서는 각자가 셈법이 다르다. 강론으로 가. 그래서 지금 뭐 EU나 나토가 미국의 동조에서 중국 혼내줘야 되겠다고 얘기한 것은 G7 회담할 때마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 지금까지 제재한 적이 있냐? 없습니다. 네.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제재의 명분은 좋지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거죠. 그래서 유럽의 이제 뭐 중요한 나라라고 하면 크게 봐서 뭐 독일, 영국, 프랑스 세 개 나라죠. 그런데 이 세 개 나라가 한 번도 중국 그 제재에 같이 일치된 적이 없어요. 네. 이유는 뭐냐 그러면 이 프랑스 같은 경우는 그냥 심플하게 얘기하자면 포도주하고 비행기를 파는 나라죠. 예. 근데 이게 비행기를 에어버스 380 이거 뭐 4천억짜리 이런 이제 비행기를 전 세계에서 1년에 250대 이상을 사줄 수 있는 전 세계 유일한 나라가 중국입니다. 다른 나라는 그렇게 살 데가 없어요. 그래서 마크롱이 입으로는 중국 제재를 얘기를 하지만 이것이 뒤로는 중국과 끊임없이 이제 교류를 하고 있고 두 번째 독일 같은 경우를 놓고 보면 뭐 벤츠를 누가 제일 많이 사냐 전 세계에서 독일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중국이 제일 많이 사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하고 기계, 장비 이것의 최대 수요자가 독일로서는 중국입니다. 그러네요. 예. 영국 어떡할래? 브렉시트에서 이제 대륙에서 왕따가 됐는데 그럼 누군가의 투자를 받고 누군가의 거래를 해야 되는데 미국은 영국에 돈 투자할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유일한 솔루션이 이제 중국인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유럽의 맹주 3명이 다가 언론에는 동의하지만 각국의 입장을 놓고 보면 이것은 중국의 투자나 교역을 더 늘려야 되는 그런 이제 이게 각자 도생의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아젠다로서는 그것은 굉장히 좋은 의미고 또 미국의 면을 세워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이것이 돈이 걸리면 국제 관계는 이제 돈이 앞에 걸리면은 피도 눈물도 없죠. 그렇군요. 그리고 소장님 바로 최근에 이제 뭐 나타난 현상입니다만 중국 10년 국채 수익률이 미국 국채 수익률보다 낮아져 버렸습니다. 자, 워낙에 뭐 미국 쪽에서 금리가 뭐 국채 수익률로 대변되는 시장 금리가 워낙 빨리 올라가니까 거기다가 연준 지금 이렇게 뭐 으르렁거리는 거 봐서는 앞으로도 더 가팔라질 것 같은데. 자, 여기서 지금 또 그렇게 된다면 사실 외국 자본에게 있어서 중국 국채가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단 말이죠. 그러면서 또 실제 홍콩 쪽에서 또 외국 자본의 유출 현상도 보이고. 자, 지난주 금요일 날 저희 이제 주간 전망대 방송에서 이제 홍콩 현지에 계신 분들의 비유라면서 걱정이라면서 했는 얘기가 혹시나 지금 이 홍콩 달러 패그제가 위로 깨지는 즉 홍콩 달러 약세가 패그제 안에 못 머물고 그 가능성은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없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뭐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홍콩이라는 것이 중국이 어떤 의미냐. 네. 이것은 이 서방 세계와의 직접적인 접점을 중국이 갖자고 하면 지금 전 세계가 중국 탓이라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이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장 좋은 중국의 이 옷을 입지 않은 것처럼 보인 중국 이걸 통해서 전 세계와 컨택하는 접점이고 그리고 여전히 지금 전 세계는 이제 달러 시스템에 돌아가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이것이 달러 시스템을 활용하지 않고서 이게 생존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중국도 자기 자체적인 이제 위안화 시스템을 만들고 싶어 하는데 문제는 그것의 중간에 브릿지가 필요해요. 그 브릿지로서는 이제
달러 시스템과 똑같은 시스템이 있는 나라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게 예. 홍콩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중국은 또 다른 의미에서는 위안화 국가를 하기 위해서는 달러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이 홍콩의 자본시장, 금융시장이 중국에는 정말로 영국이 이 100년 동안 어떻게 보면 집권을 했지만 영국이 준 선물이에요. 자본주의의 그 속성을 그대로 공부할 수 있는 이제 시스템인데 아직도 중국은 금융이 약해요. 예. 그래서 여기서 달러 팩을 풀어버리면 이제 중국은 홍콩은 중국이 되는 거죠. 이 민은행의 통제하에 들어서 지금 뭐 그 민은행이 금리를 올리든 내리든 뭐 돈을 풀든 말든 패그에 걸렸기 때문에 홍콩은 아무 영향이 없어요. 예. 오히려 이제 파월이 뭐라고 얘기하면 난리가 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걸 풀었을 때 이것은 완전한 이제 중국의 시스템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서방과의 채널 자체가 끊어져요. 지금 수준에서 중국은 패그를 풀 이유도 없고 또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상장되어 있는 많은 중국 회사들이 궁극적으로는 이제 상장 폐지를 하고서 돌아와야 되는데 네. 그 돌아올 때 국제 금융 투자가들이 어떻게 보면 무시하거나 버리는 주식이 되면은 그것은 그 밸류를 유지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홍콩에다 전부 재상장을 시키는데 네. 홍콩의 달러 폐가 풀려버리면 적어도 2조 달러에서 3조 달러 이상의 회사들이 낙동강 오래 해야 되는 그런 불상사가 있고 그래서 어쨌거나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적어도 중국의 위안화의 사용률이 전 세계에서 한 10% 정도 이상을 가지 않는다면은 홍콩의 달러 폐거를 푸는 것은 전 정신 나간 일이다. 그럴 이유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다. 또 그럴 필요도 없는 거죠. 그 막을 여력은 있고요. 홍콩에. 그래서 그거는 이제 홍콩에 외환보유고가 있기 때문에 뭐 4천억 불 있는 그 외환보유고의 국가를 그거를 털 헤지펀드나 기관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 뒷면에는 그 예전에도 그랬습니다만은 이제 그 조지 소로스부터 홍콩에 이제 아시아 금융위기 때 말고 네. 그 이후에 그 위안화를 한번 공격을 했다가 완전 거지 됐죠. 이유가 뭐냐면 달러를 이것을 이제 숏을 치긴 쳤지만 달러 숏을 쳤는데. 그렇죠. 근데 중국이 뭘 했냐. 이 홍콩에 나가 있는 중국 은행들한테 위안화를 싹 다 걷어들여라. 그래서 위안화를 싹 다 걷어들여 버리니까 이게 이제 커버리지를 해야 될 때 위안화를 구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콜이 뭐 20% 30% 그냥 올라가니까 이게 이제 헤지펀드들이 달러를 못 구해서 숏 커버리지를 못해서 숏 스퀴즈가 난 거죠. 그래서 숏을 쳤던 모든 헤지펀드들이 다 거지된 게 바로 이제 그 사건인데 결국은 중국이 홍콩 금융시장에 있어서의 통제력을 완벽하게 확보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뭐 조금 뭐 이론상으로는 얘기할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달러 폐거를 푼다거나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지난 그러고 뭐 헝다 하고 나서 이제 헝다 얘기도 쑥 들어갔습니다만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봉쇄도 걸리고 해서 부동산 거래 자체는 굉장히 줄었더라고요. 최근 지표 보니까. 근데 이거 지금 이게 부동산 쪽 그 이후로는 별로 이렇게 뉴스에서 다루진 않았습니다만 소장님 파악하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거는요. 헝다 문제는 제가 헝다뿐만 아니라 부동산 전반. 그래서 중국의 부동산 문제 전체가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제 많이 얘기를 했는데 그때도 아마 제가 몇 달 전에 여기서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헝다 문제는 중국의 10대 부동산 회사 중에서 1등하는 회사가 CEO가 판단 미스로 고속도로를 역주행에다가 낸 사고지 나머지 9개의 회사들은 정상주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헝다에 관한 특별한 케이스지 그것이 중국 전체에 관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헝다 문제가 작년 6월 달에 나왔는데 뭐 그 사이 한국에서 뭐 헝다 때문에 중국 부동산이 무너지고 외환위기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얘기들이 숱해 나왔지만 아직도 중국은 멀쩡하게 있고 헝다는 아직도 존재를 해요. 그래서 그걸 놓고 보면 헝다는 대주주가 2017년에 중국이 부동산 긴축이 들어갔을 때 그때 이제 모든 회사들이 다 자산 줄이고 이제 현금 늘리고 뭐 자산 팔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풀베팅을 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1년 반 뒤에 부동산 경기를 부양할 때 그때 떼돈을 벌었어요. 그 시자인 회장이. 근데 그 기억이 이제 독이 됐는데 이번에 중국 정부가 부동산 과열을 막고 투기하지 말라고 이거를 이제 프레셔를 줬을 때
그때의 기억을 가지고서 있는 돈 다 끌어모아서 오히려 토지를 사고 질렀던 거죠. 근데 이제 경기가 밑으로 꺾어지고 정부 규제가 계속 들어가니까 이 회사가 바로 이제 그 정부가 정한 3가지 레드라인에 다 걸렸습니다. 그러면 그게 핵심이 뭐냐 그러면 그 3가지에 다 걸린 회사는 대출을 추가적으로 해줄 수 없게끔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추가적인 대출을 못 받으니까 부도가 나는 그 현상이 헝다한테 있었는데 중국의 10대 부동산 회사 중에서 그게 딱 걸린 회사는 헝다하고 녹지그룹이라고 우리 제주도의 병원 지었던 그 2개 회사 빼놓고 나머지 8개는 멀쩡하게 있는 거죠. 멀쩡하다. 그래서 그것은 좀 다르게 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의 부동산은요. 거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가격을 봐야 돼요. 가격이 얼마나 폭락했나를 봐야 되는데 그 최근 1년 동안에 중국의 부동산 가격은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안 떨어졌다?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코로나 때문에 거래는 안 되게 돼 있지만 가격은 마이너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는 자꾸 거래량이 줄었다고 해가지고 부동산이 엉망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죠. 예. 그러면 저는 지금 뭐 소장님 나오신다길래 저 개인적으로 여쭙고 싶었던 거 2개만 더. 지금 이제 미국은 돈줄 쪼옵니다. 소위 말해서 긴축이고 중국은 뭐 주식 좀 위태위태하다 싶으면 뭐 류어 부총리가 나서가지고 시장 달래고 또 완화 정책 풀자 또 뭐 이렇게 하는데 이런 식의 어떤 통화 정책이 서로 이제 방향이 괴리가 나타나는 거 요거 얼마까지 지속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거는요 저는 이제 약간 다르게 봤는데 지금까지 뭐 80년대 이후에 세계 금융시장의 사이클은 미국이 선도하고 다른 나라들이 따라가는 구조였는데 2020년부터 세계 경제는 이건 코로나 경제예요. 그래서 코로나를 누가 더 빨리 안정화를 시켜야 나라서 경기 회복의 속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은 2020년에 한 달 만에 코로나 확진자 수를 5,000명 미만으로 떨어뜨려서 경기가 가장 먼저 이제 좋아진 나라고 이 미국은 이제 그걸 트럼프 대통령이 헛발질하는 바람에 가장 늦게 이제 코로나가 안정이 돼요. 그래서 경기는 중국이 가장 먼저 좋아졌고 미국이 가장 나중에 좋아졌고 경기가 하강 국면에서 중국이 가장 먼저 떨어졌고 미국은 이제 경기 피크아웃해서 내려가는 단계에 있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렇게 놓고 보면 미국과 중국의 이 경기 단계가 이번 사이클에서는 중국이 먼저 간다. 매도 먼저 맞고 이게 피크도 먼저 맞았다. 그래서 이번 사이클 지금은 이제 경기가 미국 중심으로 해서 경기가 내려간다 뭐 이렇게 가지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제 금융시장의 관점에서는 언제 세계 경기가 회복될 것인가를 보는 것이 이게 이제 예측을 해야 되는 사람들로서는 답인데 이번에 세계 경기 회복은 미국을 보면 안 되고 중국을 봐야 됩니다. 중국이 가장 먼저 경기가 바닥에 들어왔기 때문에 중국이 언제 턴어라운드 하냐가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미국은 지금 경기의 꼭지에서 바로 이제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지만 중국은 이 경기가 바닥에 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오히려 이제 얘들은 금리를 내려야 되는 그 구조인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거의 미국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가 100년 만에 돈을 제일 많이 풀었어요. 그리고 기업이든 정부든 간에 부채 레버리지를 싹 다 늘렸고요. 그렇죠. 그런데 아주 이제 재미난 것은 중국은 가장 먼저 코로나를 피크아웃 시켰기 때문에 경기가 가장 먼저 좋아져 가지고 2020년 3, 4분기부터 중국은 부채 비율을 떨어뜨립니다. 오히려. 그래서 작년에는 더 떨어뜨렸고요. 금년 1, 4분기까지 부채 비율을 떨어뜨렸는데 거기에 지금 헝다 같은 회사가. 거기에 디레버리징이 들어갔구나 중국은. 그렇죠. 그러고 중국은 통화량 자체도 10%대에서 뭐 9%, 8%까지 줄여놨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경기 바닥이기 때문에 금리를 낮추고 부채를 더 늘릴 수 있는 레버리징을 할 수 있는 룸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중국하고 미국의 다른 점인데 그래서 중국이 악재가 많이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바닥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런 말 하죠. 좋은 일은 하나씩 띄엄띄엄 오지만 나쁜 놈 한꺼번에 몰려서 온다. 바로 그게 이제 지금 중국의 상황이고 그것은 앞으로 아마 6개월에서 1년 정도 뒤면 미국에도 똑같은 상황이 이제 경기의 피크는 중국이 먼저 왔고 바닥도 중국이 먼저 왔고 그래서 이제 미국은 내려가는 단계인데 언제 미국이 바닥을 갈 거냐 그러면 미국이 바닥 갔을 때 중국은 이만큼 올라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에는
중국의 경기를 케어풀리 와칭하는 것이 이것이 이제 넥스트 턴의 2022-3년에 예. 세계 경제, 세계 금융을 보는데 아주 중요한 이제 팁이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예, 이제 승희 씨 여쭙기 전에 제가 또 궁금한 마지막 이제 뭐 한 달 후가 되겠습니다만 새 정부 출범하고 나서 소장님 보시기에 현정 지금까지 그거 하고 한중 관계 뭐 좀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그렇게 보지는 않는데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안미 경중 끝났다. 안미 경중 안 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이건 이제 더 이상 안 먹히는 거다. 막힌다. 그리고 이제 친중 이게 아니고 우리는 이제 한미일 동맹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첫 번째는 안미 경중은 과거에도 안미 경중이었고 지금도 안미 경중이고 앞으로도 안미 경중입니다. 뭐 예,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건 왜 예. 그러냐 그러면 맞습니다. 그거 아니면 살 길이 없어요. 아니 우리가 아니 중국하고 사상이 같은 것도 아니고 이념의 동지도 아닌데 네. 이걸 같이 우리가 중국과 동맹을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중국과 한국과의 관계는 철저하게 서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 경제적 이유 때문에 맺어진 것이지 이것은 뭐 서로 피를 흘리고 싸운 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 안보 측면에서는 가까워질 수가 애초부터 없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6.25 전쟁 때 모택동에 창업자의 아들이 와서 죽었어요. 사망을 했어요. 예. 그러면 어떤 경우라도 중국은 북한을 버리고 한국과 손을 잡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하고 관계는 저것은 우리는 철저하게 경제적인 문제고 우리가 언제 안보를 뭐 중국한테 의존한 적도 없지만 그리고 지금까지 보고 보면 뭐 최근 5년 동안에 우리가 친중이 됐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중국이 한국을 친중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1950년 이후로 우리는 철저하게 한미 동맹이었고 모든 안보는 미국을 베이스로 간 것이지 그것이 중국을 뭘 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 다 좋은데 우리나라의 무역 수지 적자의 83%를 중국에서 벌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과 뭐 이것을 이 한미 동맹을 해야 되고 그거 다 좋은데 그런데 거기에 이제 한미 동맹을 하는 건 지금까지도 다 해왔고 근데 거기에 새로 이제 나오는 얘기들이 몇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사드 얘기가 나와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쿼드 문제가 나오고 예. 그리고 그 INF 중거리 미사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문제는 그런 것들이 등장을 했을 때 이 사드 한 대 설치했을 때 한국을 때렸는데 사드 2대 설치한다고 그러면 중국 가만히 있겠냐. 이제 그렇게 놓고 보면 중국이 이제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고 어떻게 압박을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은 우리가 생각해 놓고서 이제 얘기를 하냐.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한미 경중 뭐 끝났다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넌센스고 대신 이제 키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반도체.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아마 5월 달에 그 바이든이 이제 쿼드 정상회담에 나와서 한국에 이제 그 온다고 하는데 네. 뭐 우리로서는 우리가 주로 갔었지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직접 오는 경우는 처음이라고 해서 대단한 일이라고 하지만 물론 그 대단한 일이에요. 그러나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그냥 올까요? 반드시 청구서를 하나 들고 올 거라고요. 그렇겠죠. 그래서 그 청구서가 뭐냐는 거냐인데 제가 볼 때는 쿼드가 아니라 한국에는 세미 쿼드를 요구할 것 같아요. 세미컨덕터 쿼드. 그래서 이 한국, 일본, 대만, 미국 이 4개 회사를 합치면은 전 세계 반도체의 거의 90% 이상을 장비 재료, 소재, 생산 다를 이게 같이 쿼드를 뭉쳐서 중국을 블로킹하자, 봉쇄하자는 얘기를 저는 갖고 돌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전 세계에 그냥 데이터로 놓고 봤을 때 이 반도체 소비의 63%가 중국이에요. 그리고 소비의 64%. 그렇죠. 무역 통계로 봤을 때 전 세계 한 4,400억 불 중에서 중국이 한 3,600불이니까 한 80%가 중국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거예요. 네.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의 반도체 시장을 또 우리로 놓고 보면 대중 무역 흑자 최대가 반도체예요. 그리고 우리 예를 들면 하이닉스 매출액의 절반이 우시에서 나와요.
삼성 마찬가지로 이제 시한 공장이 거기 들어가 있는데 이 미국이 세미컨덕터 쿼드를 하자고 왔을 때 우리는 거기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안을 우리가 갖고서 지금 이제 얘기를 하냐. 이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로서는 가장 큰 달러 박스를 미국이 거기다 주지 말라고 했을 때 우리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될 거냐.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소장님?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가 그 중국과의 관계 또 미국과의 관계에서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동맹에서의 그 어떻게 보면 벗어남, 그 fear of amendment, 버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가 버리지 않으면 이게 미국한테 터지든 중국에 터지든 다 터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우리가 그 어떤 스탠스를 정하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게 뭐 외국인이 왜 삼성전자를 자꾸 파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조금 다른 이제 각도에서 놓고 보면 그런 그림들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바이든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가장 리스키한 기업이 어디냐 그러면 한국의 반도체 기업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야, 이거 좀. 근데 그 지금 소장님 제기하신 문제 제기가 야 우리 새로 출범하는 정부 입장에서도 참 만만치 않은 문제입니다. 쉽게 뭐 딱 칼로 물 베듯이 뭐 하기가 쉽지 않은. 그래서 이제 그게 참 중요한데 물론 제가 볼 때는 그 우리가 한미 동맹을 뭐 지금까지 조금 소홀히 했던 적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더 강화하고 이것을 더 강하게 가져가서 중국을 압박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 전략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그것은 이제 전략이지만 전략에서는 그것이 실리가 보장되지 않은 전략, 돈을 잃는 이제 전략은 그것은 우리 같은 이제 뭐 무역으로 먹고 살아내는 나라에서는 굉장히 치명적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달러의 80%를 벌어오는 그 나라하고 이 빗나갔을 때 우리가 감내해야 될 리스크는 얼마인지 그걸 과연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는 내성이 있거나 힘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거 판단을 정확하게 하고 우리 스탠스를 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로 놓고 보면 뭐 이번 그 새로운 정부가 뭐 인수위원회 이런 걸 구성을 할 때 보면 이제 뭐 굉장히 전략적인 선택을 한 것 같아요. 그 중국 전문가는 뭐 없고 이제 미국 전문가 중심으로 외교팀을 꾸린다고 하는데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제 디시전 메이커가 이 컨티전스 플랜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 B 플랜을 만드는 것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이 이제 미국이 이런 액션이 나왔을 때 중국의 액션이 도대체 뭐가 나올 것이냐. 거기 우리 대응은 뭐냐면 제가 볼 때는 B 플랜이나 C 플랜, D 플랜, E 플랜, F 플랜, N 플랜까지를 만들어 놓으면 최고 의사결정자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그만큼 넓어지죠. 네. 그래서 그것을 만들 수 있는 것,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중국을 잘 아는 이제 스페셜리스트들이 그것이 훨씬 더 정확하게 할 것이고, 그것이 이제 미국에서 중국을 바라본 스페셜리스트들의 경우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국하고의 관계가 앞으로 이제 그 우리 국가적인 전략으로서는 굉장히 유효하지만 기업의 측면에서 우리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그 우리 실리를 챙기는 대안, 얼터너티브, 대비책 이것들은 우리가 준비를 충분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못한다고 하면 결국은 그것이 이제 국가적으로 봤을 때 무역 수주를 줄이고 우리가 이제 투자해놨던 이제 장비나 공장들이 이게 로스가 생기는 그런 일도 저게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그 리스크 관리를 우리가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소장님 말씀만 들어봐도 지금 계속해서 우리나라가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 또 차기 정부를 포함해서 잘 대응해야 한다. 좀 그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해주고 계셔서 사실은 대안 마련을 하려면 또 앞으로 어떤 상황이 될지 그 전개 양상에 대해서 잘 예측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향후 미중 관계가 어떻게 좀 전개될지에 대해서 좀 실마리를 주신다면요? 그래서 미중 관계는요. 미국이 그 넘버 2를 다루는 룰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 100년 제국인데 그 사이에 넘버 2가 커려면 반드시 죽였습니다. 그래서 넘버 2를 절대로 키우지 않는 나라가 미국인데 그래서 70년대 소련이
미국 GDP의 44%를 넘어갔을 때 페레스트카를 도입을 해서 갈기갈기 찢어서 지금 러시아 7%를 만들었고 84년에 일본이 미국 GDP의 40%를 넘어가자 그 엔다카 프라자 합의를 플라자 통해서 합의로? 10년 동안 일본을 이제 압박을 해서 거기서 이제 95년에 피크아웃 시켜서 30년 동안 바보를 만들죠. 그런 차원에서는 중국은 좀 타이밍을 놓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2010년에 중국은 미국 GDP 40% 넘어갔어요. 근데 미국이 가만 내버려 뒀다가 2018년에 트럼프가 이제 중국을 이제 두드려 패기 시작하죠. 근데 그럼 이제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왜 미국은 이제 지각을 했냐? 예. 그건 답은 아주 심플한 게 2009년에 우리 삼척에서 불난 것처럼 미국에 불이 났죠. 그래서 서프라임 모기 사태가 터지면서 미국이 자기 집을 태웠고 전 세계를 다 태워서 우리 삼척에서 불난 것처럼 그렇게 활활 불타는 상황에서 옆집을 때려줄 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 끄는데 8년 걸린 거죠. 그래서 2018년부터 금리를 올릴 때 그때 가서 봤더니 중국이 40%돼 있었던 중국이 68%까지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 봐도 트럼프 대통령의 액션은 성급하고 굉장히 과격하고 이랬던 것의 이유는 그만큼 미국이 당황하고 초조했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된 건데 결국은 미국하고의 관계에서 놓고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난리를 쳤던 통상, 보복관세, 무역 이게 바이든 정부 들어서는 바이든 대통령 단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의 확실한 차이인데 누가 더 고수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바이든이에요. 그래서 트럼프는 제가 볼 때는 슈퍼맨이에요. 자기가 몽둥이 들고 가서 다 이제 팬 거죠. 근데 문제는 상대가 맞아가지고 쓰러져야 되는데 몇 집이 넘어서 안 쓰러졌다고요. 그럼 전략을 바꾼 건데 이 바이든의 경우는 이제 그물을 쳐서 잡겠다고 하는 동맹을 통해서 잡겠다고 하는 스파이더맨 전략을 썼어요. 그래서 전략은 제가 볼 땐 기가 막힌 수입니다. 이번에 이제 러시아 사태를 아주 잘 요리를 했었고요. 근데 일본하고 소련을 이제 잡아뜨리는데 미국이 10년에서 18년이 걸렸어요. 일본 10년, 소련 18년요. 그래서 트럼프 2년, 바이든 4년 내서 6년 동안에 그 1985년에 일본에 비해서는 이제 몸집 10배나 커진 중국이 6년 만에 쓰러질 수 있냐? 그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쟁은 적어도 10년에서 18년 이상 가는 긴 전쟁이고 아마도 이번 그 바이든 정부는 제가 볼 때는 또 제2의 트럼프 정부처럼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래서 전략은 아주 좋아요. 이게 무역이 아니라 기술로서 중국의 목을 조르는 아주 좋은 전략으로 왔지만 문제는 바이든의 임기가 이제 뭐 금년 지나면 2년이 남잖아요. 근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연세가 아마 만기되시면 82세시거든요. 그래서 연임이 대단히 어려워 보이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미국의 리스크는 DDD 리스크예요. DDD 그럼 장거리 전화라고 생각하지 그게 아니고 지금 이제 미국은 이제 민주당 데모크라틱 우리 이승희 아나운서는 DDD 장거리 전화 세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통령 상원 하원이 다 이제 D로 시작되는 정당이 잡고 있지만 11월 달에 미국도 중간선거가 있어요. 여기서 만약에 상원이 R로 바뀌게 되면 우리처럼 여소야대가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바이든 대통령이 강력하게 추진하던 그것이 사사건건 또 이제 발목이 잡힐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미중의 관계는 제가 볼 때는 기술 전쟁으로 바이든 시대에는 아마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고 그 기술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중국의 발목을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것 그건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공급망의 이 브로킹 이게 아마 미국의 최대 전략이자 또 중국을 정말로 꼼짝 못하게 할 이제 핵심이지만 거기에 한국이 깊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우리한테는 뭐 기회이기도 하고 리스크일 것 같아요. 소장님 말씀 중에 2010년 무렵에 그 항상 미국이 넘버 2를 갖다가 잡아뜨리는 그 기준에 도달한 중국인데도 타이밍을 놓쳤다 하셨는데 저는 뭐 일견 그 생각도 듭니다. 그 무렵이면 오바마 대통령의 바이든 부통령 시절인데 요새 또 미국 주류 언론들도 살짝 보도하기 시작합니다만 돈을 안 받은 데가 없더만요. 중국한테도 받았고 러시아한테도 받았고 우크라이나한테도 받았고 뭐 그러다 보니 조금 미중 관계라는 게 이 부분은 참 근데 그 DDD는 DDR이 될 수도 있다.
11월에.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그래서 상당히 그것은 뭐 이제 지금 미국 상원을 보면 3분의 1씩 이제 갈아치우는데 예. 지금 보면은 48석이죠. 그 민주당이요. 네. 그리고 2석이 무소속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미국은 보면 부통령이 의장이 되기 때문에 근데 하원도 바뀔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하원은 그럴 가능성이 없을 것 같고요. 하원은요? 예. 민주당이 워낙 뭐 세니까. 그래서 상원에서는 단 한 석이라도 이것이 이제 공화당이 추가를 하게 되면 이것은 이제 여소야대로 바뀌는 거죠. 예. 그러면은 지금 혹시나 지난 3월 15일 날 좀 아찔했는데 그때 하도 중국 장이 빠져가지고 홍콩도 그러고 해서 뭐 아닌 게 아니라 지금 정권업계에서는 뭐 한 달 전 얘기입니다만 지난 금요일 날 또 저희 방송에서도 그런 얘기를 갖다 또 이승조 대표께서도 다뤄주시기도 했지만 이 뭐 약간 이게 낙인 걸릴 수 있는 ELS들도 있고 해서 한데 지금 여기서 혹시나 금융시장에 혼란이 온다면 지금 CPI 발표 후에는 미국 지금 나스닥 선물 막 날아가네요. CPI가 뭐 낮게 나온 것도 아닌데 일단 뭐가 나오면 요즘은 또 하나 나오면 그냥 불확실성 해소인지 그냥 날아갑니다. 날아가는데 여전히 시장에 대한 어떤 지지 의지는 있다고 봐야겠죠. 중국 당국. 장 망가뜨리게 내버려 두지는 않겠죠. 그래서 지금 최근 이제 3월 달에 보면요. 네. 외국인들이 중국 주식을 역대 최대로 많이 팔았어요. 글쎄요. 많이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말씀하신 네. 이제 3월 15일 리스크가 있었는데 예. 4월 첫 주 들어서는 이제 외국인이 또 왕창 샀어요. 사다가 이번 이제 상해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다시 조금 팔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인덱스가 상해 지수 베이스로 이제 3,200을 터치하니까 어제 이제 보면은 증권감독원이 이제 발표를 해요. 이제 중국의 증감위가 그렇죠. 예, 증시 부양체 2조 실질적으로 두 가지가 들어오는데 중요한 것이 하나가 첫 번째가 부동산에 대한 규제 완화를 언급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그 기관 투자가들 보고 주식 사게 하겠다. 그리고 이제 중국은 뭐 상장 회사들 중에서 뭐 그 절반 가까이가 국유기업이기 때문에 국유기업에 그 대해서 말씀을 들으니까 옛날 우리 3대 투신 과천에 불려가서 막 사고하던 시절이 똑같습니다. 생각나. 그래서 어제 이제 그 국유기업들이 자사주를 취득하고 네. 현금 배당을 늘리겠다. 그리고 민영기업에 대해서도 그 자사주하고 이제 그 현금 배당 확대하는 걸 하겠다. 그리고 아주 재미난 게 대주주의 주식담보대출을 이것을 확대하겠다는 얘기도 해요. 그래서 그 얘기는 대주주가 주식 사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보면은 증시가 뭐 급락을 하다가 오늘 이제 중국 증시가 빨갛게 물들었죠. 예. 그래서 딱 이제 2시 넘어서부터 돌더만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게 이제 그 정부가 결국 보이는 손을 제가 볼 때는 집어넣은 것이고, 그래서 중국의 경우는 앞으로의 이제 미중의 전쟁은 제가 볼 때는 금융전쟁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이 헤지펀드가 들어와서 휘저을 수 없는, 미국 투자가 와서 휘둘 수 없는 이제 시장을 만들면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시장 규모를 키워야 돼요. 그래서 중국이 보면 상해 거래소, 심천 거래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해도 보면 이제 창업반, 그 심천에도 창업반을 만들었고 상해에도 커추앙반이라는 반을 네, 또 하나 예, 만들었어요. 예. 그리고 작년에 보면은 북경에다가 또 북경반을 하나 만들었어요. 예. 요즘 같은 온라인 시대에 뭐 거래소가 어디 있든 간에 다 거래가 되는데 글쎄. 왜 이게 예. 시장을 예. 북경, 심천, 예. 또 상해 예. 이렇게 자꾸 만드냐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중국의 전략을 봐야 되는데, 중국이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영악한 것이 이 앞으로 중국도 아마 시장이 커지는 것은 기술주예요. 근데 심천에 있는 창업반은 보통 우리가 보는 일반적인 테크 회사들이 상장하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상하이에 있는 커추앙반은 중국이 정한 6대 신흥산업, 중국이 정부가 육성하려고 하는 그 산업만 상장하는 얘기는 테슬라 조항이 적용이 돼요. 네. 흑자가 안 나도 상장이 가능하고 기술력만 있으면 되는 요게 있고, 이번에 북경에서 만든 것은 이건 4차 산업혁명 관련되는 산업하고 빅데이터 관련되는 산업들, 서비스업 관련되는 산업들이 거기에 상장하게끔 만들었어요. 네. 세 개를 갈라놨어요.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중국이 영악한 것이 세 개를 다 섞어 놓으면 가장 돈 될 만한 시장에 돈이 모이게 되고 기업한테 모이게 되는데, 요것을 일반 테크, 예를 들면 하이테크, 4차 산업 테크를 나눠 놓으면
펀드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돈을 분산해서 넣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렇게 되면 모든 이제 테크 기업들이 다 펀드레이징을 할 수 있는 이 시장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그 시장들이 더 커지게 되면 세계를 다 합쳐버릴 겁니다. 그러면 나스닥보다 더 커지는 세계 최대 테크 시장이 중국에서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때 예를 들어서 MSCI 지수에 편입을 하게 되면 글로벌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는 나스닥보다 더 큰 시가총액을 가진 기술주 시장에 익스포즈를 높여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서 거기로 외국 돈이 들어오게 만드는 이 구조를 중국은 꿈꿉니다. 그래서 그렇게 놓고 중국이 금융시장에 대한 그 관심이나 확대는 오히려 서방 세계가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초조하고 빨리 키워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이제 전혀 생각지 않았던 코로나라든지 뭐 이런 이제 이 돌발 변수 때문에 네. 이걸 못 키우는 문제가 지금 생겼고 그래서 이번에도 놓고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료그 부총리가 나와서 주가가 급락하니까 얘기를 하고 네.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말씀하신 기관들이 가서 주식을 살 수 있게끔 하는 액션을 감독원이 와서 액션을 하고 이런다고 하는 것은 중국으로서는 자본시장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또는 외국 자금이 대거 유출되는 것을 그것을 좌시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이번에 보여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아유, 이제 벌써 참 소장도 대단하시다. 요즘 학교 강의 나가시죠? 예. 네. 뭐 대단한 열정이세요. 지금 뭐 밤 10시인데 어지간하면 막 졸려야 하실 나이인데 연세신데. 마지막으로 하나만요, 소장님. 환율이 조금 그거 한데 맨날 또 이렇게 전병서 소장님 뭐 이렇게 모시면 또 중국 이런 얘기들만 하고 하는데 또 그런 쪽도 또 살피시니까 지금 이제 위안화도 이제 살짝 이제 강세가 좀 마무리된 것 같고 우리 환율은 지금 뭐 이러다가 최근에 봤던 그 1244원 45원 이거 연하 싶은데 환율 지금 소장님 갖고 계신 비율은 어떠십니까? 저는 이제 중국 환율, 한국 환율 다르게 봐야 되는데요. 그 중국 환율은 이것은 정부가 깊이 관여하는 정부 관제 환율이에요. 관제 환율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환율의 절상이나 절하를 우리는 뭐 여러 가지 이제 경제적인 이유로 해석을 하지만 중국의 환율의 결정 메커니즘을 보면 전일 종가에다가 복수통화 바스켓 제도에 가중치를 더하고 거기다가 인민은행이 플러스 경기 조절 요인이라는 걸 세 개를 역주기 개수. 그렇죠. 네. 세 가지를 더해서하기 때문에 첫 번째는 전일 종가는 시장에서 결정되지만 그 복수통화 바스켓 안에 들어가는 바스켓의 가중치는 인민은행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고 거기다 플러스 이제 역주기를 집어넣는다고 해서 그것은 정말 인민은행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그 달러가 강세로 가는데도 위안화가 계속 강세로 갔던 가장 큰 이유는 중국으로 놓고 봤을 때 이게 위안화 강세가 중국 경제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를 본 거죠. 그래서 이유는 중국이 최근 2년 동안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 특수 때문에 수출이 작년에도 보면 20몇 % 늘어났어요. 네. 그래서 환율이 조금 절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수출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 충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우리는 이제 중국이 수출 안 되면 망하는 나라 이렇게 생각하지만 중국이 지금 GDP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32%밖에 안 돼요. 그중에 수출이 17%밖에 안 됩니다. 그럼 다르게 생각하면 이제 무역을 뺀다고 하면 실제로 GDP의 60에서 한 70% 가까이가 내수란 얘기인데 내수네요. 내수는 환율이 절상이 되면 내수 경기 부양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중국의 환율은 계속적으로 강세를 유지했던 것이고 제가 볼 때는 한국의 환율의 경우는 이건 완전히 이제 시장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그 캐피탈 마켓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수출에서의 무역수지 흑자보다도 뭐 한 달에 7조씩 70억 불씩 지금 돈을 빼가는 거 아닙니까? 외국 투자가들이. 그게 오히려 아마 그 시장에서의 그 이펙트는 더 클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것이 정말 이게 일시적인 거냐 아니면 장기적인 거냐를 놓고 보면 저는 조금 걱정이 돼요. 그래서 무슨 걱정이냐면 물론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지만 돈은 낮은 데서 높은 데로 흐르지 않습니까? 금리가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성장이 낮은 데서 높은 데로. 근데 최근 10년을 놓고 보면 우리가 세계 평균 성장률을 한 번도 넘어선 적이 없어요. 세계 평균 성장률을 우리나라 성장률이 넘어선 적이 그렇죠. 없다. 그렇게 되면 외국인이 왜 이렇게 파냐고 그럴 때 글로벌 인베스터들 입장에서는 뭐 삼성전자든 뭐든 다 좋은데 국가를 상대로 투자한다고 하면 세계 평균 성장률을 못 따라가는 나라의 돈을 빼서
그보다 높은 세계 평균 이상 가는 성장률을 보이는 나라한테 돈을 투자한다는 것 뭐 얄짤없이 그렇게 얼마든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안 하고서 삼성전자 이익을 많이 내니까 SKT가 이익을 많이 내니까 이걸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우리가 완전 개방된 시장에서 외국인이 30% 넘어가는 비중을 가졌다고 하면 외국인이 한국의 이코노미를 어떻게 보냐는 관점에서 보면 네. 이게 계속적으로 이것이 성장률 측면에서는 빠져야 되는 이유가 있고 두 번째로는 MSCI 인덱스 얘기를 계속하지만 중국이 MSCI 지수 비중을 저건 계속 올릴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랬을 때 우리가 에머징에서 그대로 존재하는 한에는 우리 비중 계속 줄여야 됩니다. 예. 그렇게 놓고 보면 이제 우리로 봐서는 이것이 굉장히 나쁜 시나리오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건 기업의 이익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 메커니즘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의 충격이 계속적으로 이제 외환 시장에서 영향을 주게 돼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은 우리의 최고의 달러 박스인 중국이 반도체라는 그 품목 하나를 빼면 2021년에 놀랍게도 우리 무역수지 대중 무역수지 적자는 적자예요. 반도체 빼면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로 봐서는 그 우리 무역수지 흑자에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숨겨진 얼굴이라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가격이 이게 변화하거나 중국에서의 반도체 부분에서 충격이 있다고 하면 한국에서 캐시플로가 이게 이제 현격히 나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한테 존재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환율은 어떻게 되냐? 그것은 절상보다는 이제 절하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나라 측면을 놓고 보면 저는 그런 조금 부정적인 측면들이 보여서 조금 환율이 약간 걱정은 됩니다. 예. 뭐 완곡하지만도 강력하게 비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유, 소장님 늦은 시간까지 뭐 아낌없이 비율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예. 성희 씨 놀랍지 않으세요? 네, 감탄하면서 계속 듣고 있어요. 지금 뭐 청년보다 나은 열정과 체력이세요. 안 그래요? 인정. 지금 이제 우리 전병 소장님 지금 이 시장에서 몇 년이십니까? 그래서 뭐 여의도 금융바닥에서 한 35년 된 것 같네요. 그래서 뭐 오래 있었다고 그게 뭐 잘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뭐 시장에 수많은 이제 기라성 같은 젊은 문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 금융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이것은 철저하게 살아온 삶의 흔적으로 돈 먹는 산업. 삶의 흔적으로. 삶의 흔적. 그래서 뭐 92년 이후로 누가 대한민국에서 돈 제일 많이 벌었냐 그러면 아마 주식을 한 주도 팔지 않은 삼성그룹 이제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이 제일 많이 벌었고 두 번째로 많이 번 건 아무 이론 없이 외국인이에요. 외국인. 근데 외국인이 어떻게 한국에서 그렇게 돈을 벌었냐 하는 것은 네. 그게 바로 산업의 경험이죠. 그래서 반도체를 이게 제가 삼성전자를 처음 담당해서 삼성전자 주가가 4,900원이었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액면 분할해서 이제 250만 원 뭐 유무상증자까지 하면은 500만 원 넘어갔겠지만 그걸 계속까지 갖고 있었던 것은 외국 투자가거든요. 그래서 그것의 의미는 결국은 70년부터 시작해서 한 15년, 85년까지 자기네가 경험해본 산업의 경험 그리고 85년부터 95년까지 일본으로 산업을 넘겼지만 일본에 투자해본 경험 그걸 갖고 95년부터 이제 지금까지 한국에서 자기네가 반도체를 운영해본 경험과 일본에서 투자해본 경험을 그대로 적용을 하니까 실수가 없는 거죠. 실패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결국은 그 인사이트라고 하는 것, 예지라고 하는 것은 물론 타고난 통찰력도 있지만 시간의 숙성과 어떻게 보면 경험의 축적이 있어야만이 이게 이제 정확하게 볼 수가 있는 것 같고 지금 뭐 우리는 반도체 때문에 4년 주기 사이클이 이제 뭐 이제 항상 왔다 갔다 하는데 적어도 제가 볼 때는 그 4년 주기 사이클을 3번 정도는 봐야 사이클을 제대로 이제 예측을 하거나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인데 제가 볼 때는 조금 안타까운 것은 여의도에 이제 수많은 그 애널리스트들의 커리어가 이제 그 10년, 20년이 넘어가는 이제 그런 적어도 사이클을 한 4-5번 정도를 본 애널리스트들이 점점 없어지는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긴 인사이트 또 그리고 이제 새로운 변화가 생겼을 때 4년을 경험해 본 애널리스트하고 8년을 경험해 본 애널리스트의 예측하고 감하고
이것이 12년, 16년, 20년을 경험해본 이제 애널리스트의 감이 많이 다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뭐 한국에서 많은 이제 스페셜리스트들이 나오시겠지만, 지금은 이제 최근 2, 3년 사이에서는 우리가 미국에 투자해서 이제 돈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이제 미국 쪽에 많이 오리엔트돼 있지만 문제는 한국 기업의 돈을 어디서 버냐를 놓고 보면 전부 중국에서 벌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우리가 중국을 보는 눈, 또 중국의 산업을 보는 눈, 이제 이런 쪽은 우리가 너무 약한 것 같고, 또 이제 뭐 애널리스트들도 보면 또 자칫 편견과 선입견이 개입될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중국의 매크로를 보는 사람은 많지만 중국의 인더스트리를 보는 애널리스트는 거의 없는 것이, 네. 그게 이제 우리가 중국의 헛발을 짚는, 또 한국 기업을 예측할 때 화장품 회사가 그렇게 좋다고 하는데 이제 크게 실수하고, 오락엔터 회사들 마찬가지고, 게임 회사들 마찬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조금 그 산업의 인사이트를 조금 넓고 깊게, 이제 금융시장의 관점에서 미국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펀더멘탈은 중국인데, 그거를 조금 더 우리가 좀 깊이 들여다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승윤 씨 마무리합시다. 제가 마무리해달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래, 마무리해. 알겠습니다. 오늘 2부는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개인 투자자가 성공할 확률이 5%예요. 5% 안에 여러분들 드시려면 정말 노력 많이 하셔야 돼요. 2022년도에 시장의 줄거리를 잡을 만한 얘기들, 이런 것들로 충분히 채웠는데, 물론 소장님의 뷰와 제 뷰는 또 다릅니다.